자, 그러면은 자, 오늘 한번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탄수화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중합체거든요. 중합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단위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물질을 만들 때 우리가 중합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이라는 중합체를 이루는 이 단위체가 뭐냐면 당이거든요. 이 당이 모여서 탄수화물이 되는데, 이 탄수화물을 이루는 이 당의 개수에 따라서 탄수화물의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당 한 개가 이 탄수화물을 이루면 우린 그때 이것을 단당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당 두 개가 탄수화물을 이루면 이당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당 여러 개가 탄수화물을 이루면 이제 다당류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이루는 단위체가 당이긴 한데, 도대체 이 당이 뭐냐를 알아보면은 당이란 물질은 일단 화학식 자체는 이 CH2O 이런 화학식의 정수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 같은 경우는 작용기가 카르보닐기 한 개와 그 다음에 수선하기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당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당의 종류가 나뉘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이 카르보닐기 작용기의 위치인데요. 이 카르보닐기 작용기의 위치에 따라서 알도스 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케토스 당이 있어요. 일단 이 알도스 당 같은 경우는 카르보닐기가 이 사슬의 끝에 쪽에 달려 있으면은 우리가 알도스 당이라고 부르고, 케토스 같은 경우는 이 카르보닐기 작용기가 사슬의 중간에 있으면 우리가 케토스 당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에 또 이 당을 나누는 기준 자체가 이 당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의 개수인데요. 만약에 이 당을 구성한 탄소가 3개면 우리가 3탄당이라고 부르고요. 그냥 5개면 뭐 5탄당, 6개면 6탄당 이렇게 부르겠죠. 그럼 일단 3탄당 먼저 그려보면은 3탄당 중에서 알도스를 그려보면요, 이런 식으로 3탄당이니까 탄소가 3개고, 알도스 같은 경우는 사슬의 끝에 있는 탄소가 카르보닐기를 갖고 있으므로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탄소들은 이렇게 수산화기를 갖고 있게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당을 다 그릴 수가 있고, 이런 식의 당은 우리가 글리세르 알데히드라고 부르는 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토스를 또 그려보면요, 이것 같은 경우도 3탄당이니까 탄소를 3개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케토스는 카르보닐기를 중앙에 있는, 그러니까 가쪽이 아닌 중앙 쪽에 있는 탄소에다가 카르보닐기를 붙여주셔야 되고, 다른 탄소들에는 이렇게 수산화기를 붙여주면 되고, 빈 자리에는 이런 식으로 수소를 채워주면은 완성시킬 수 있고요. 이런 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이 하이드록시 아세톤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탄당 2개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또한 당에는 탄소 5개로 이루어지는 이 5탄당도 있는데요. 5탄당도 역시 카르보닐기 위치에 따라서 알도스당하고 케토스당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5탄당이니까 이렇게 탄소가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도스 같은 경우는 카르보닐기가 이렇게 끝에 쪽 탄소에 붙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탄소에는 이런 식으로 수산화기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이 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리보스라고 부르거든요. 리보스라고 부르는데, 이 리보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RNA의 구성 물질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5탄당 같은 경우도 이제 케토스 당이 있는데, 5탄당이니까 이런 식으로 탄소를 5개 그려주시고, 케토스이기 때문에 이제 중앙에 있는 탄소에 카르보닐기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탄소들에는 이런 식으로 OH를 채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남은 자리에는 이렇게 수소를 다 그려주시면은 5탄당을 완성시킬 수 있고요. 이 당 같은 경우를 우리가 리블로스라고 부르는 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될 6탄당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6탄당 같은 경우도 당연히 카르보닐기 위치에 따라서 알도스당하고 케토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6탄당이기 때문에 탄소는 6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알도스 먼저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카르보닐 길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탄소에는 이런 식으로 수산화기를 붙여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남은 자리에는 수소를 채우면은 이 구조를 완성시킬 수 있는데, 이 구조 자체는 우리가 나중에 정말 많이 보게 될 단당류로 포도당이거든요. 포도당. 그 다음에 영어 이름으로 우리가 글루코즈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각 탄소에 한번 번호를 매겨보면은 여기 카르보닐기가 붙어있는 탄소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돼요. 당을 나누는 새로운 기준이 여기서 또 나오는데, 보시면은 여기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4개의 다리에 붙어있는 물질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물질 같은 경우로 우리가 이런 탄소를 카이랄 탄소라고 부르거든요. 카이랄 탄소가 되면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 C에 붙어있는 왼쪽 물질하고 오른쪽 물질이 바뀌게 되면은 새로운 이성질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 H와 OH의 자리에 따라서 새로운 물질이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당이 또 분류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포도당의 이성질체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렇게 포도당이 있는데, 포도당하고 구조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4번 탄소에 H와 OH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번 탄소에는 왼쪽에 OH, 오른쪽에 H가 오게 되는 거죠. 아까 포도당에서는 4번 탄소에 오른쪽에 OH였죠. 이런 단당류 같은 경우를 우리가 갈락토스라고 불러요. 갈락토스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제 포도당하고 이성질체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육탄당에도 케토스가 있는데요. 케토스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케토스 같은 경우는 끝에 있는 탄소가 아니라 이제 중앙이나 가운데 쪽에 있는 탄소에 그 카르보닐기가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번 탄소에 카르보닐기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번에는 다른 탄소들하고 마찬가지로 수산화기를 붙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구조를 그려주면은 이거는 이제 케토스 당이 되고요. 이건 이제 과당이 되는 거죠. 영어로는 프럭토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당류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단당류들을 이 사슬 형태로 그렸지만, 실제로 이런 단당류들은 용액상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냐면 고리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 고리 형태를 한번 그려보면요, 육각 고리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어떻게 육각 고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5번 탄소에 산소 있죠. 이 산소가 1번 탄소를 이렇게 공격해요. 공격하면서 이 이중결합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원자로 구성되는 육각형 육각고리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육각고리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육각고리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탄소들의 번호를 매겨보면은 여기 1번 탄소가 여기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3번, 4번, 5번이 될 거고, 그 다음에 6번 탄소는 이 바깥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6번 이렇게 위치하게 되겠죠.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1번 탄소에 여기 이중결합 산소가 열리면서 이게 수산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산화기가 이런 식으로 OH가 되고, H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탄소 같은 경우는 OH랑 H가 있는데, 이 고리로 바꿀 때 이 오른쪽에 있는 OH를 이 고리의 아래쪽으로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OH, H가 되고, 3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OH가 왼쪽에 있으니까 OH를 위쪽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OH, H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4번은 이런 식으로 OH, H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5번 같은 경우는 H가 밑에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번을 공격한 산소가 여기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는 여기 CH2, OH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육각고리 형태를 이루는 포도당을 그린 거고요. 근데 실제로 이 포도당을 우리가 알파 포도당이라고 불러요. 이 알파 포도당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5번 탄소의 산소가 1번 탄소를 공격하면서 이게 열려서 수산화기가 되게 되는데, 이 수산화기의 위치가 아래로 위치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위에 위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위치한 거는 베타라고 부르고요, 아래 위치한 것을 알파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알파와 베타의 정확한 기준은 뭐냐면 6번 탄소 있죠. 6번 탄소랑 지금 6번 탄소 위에 있는데 여기서 1번 탄소의 OH는 아래에 있잖아요. 이렇게 반대 위치하면 우리가 알파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6번 탄소와 이 OH가 같은 방향에 위치하면 그때는 우리가 베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보리 구조는 알파 포도당하고 그 다음에 베타 포도당,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적어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당류들이 만나서 이당류가 되는 과정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제 단당류들이 충분히 양이 존재하면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이제 중합이 돼서 좀 축적이 되거나 이제 저장이 되는 형태로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단당류 같은 경우는 쓰임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포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업을 거쳐서 에너지원으로 ATP를 만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포도당이 꽤 많으면은, 충분히 많으면 포도당을 이당류, 다당류 형태로 축적해서 보관을 해 놓거나, 그 다음에 이 포도당 같은 경우는 또 에너지원으로 보관을 한다는 거 이상으로 또 여러가지 구조를 만드는 데도 사용되거든요. 뭐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데도 이용되고, 그래서 정말 쓰임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포도당들이 만나서 이당류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포도당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도당과 결합할 다른 포도당 하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단위체들끼리 모여서 중합체를 이룰 때 항상 이 결합을 할 때는 물 분자 하나가 빠지면서 이제 결합을 하는 탈수 반응을 통해서 결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OH와 이 OH에서 물 분자 하나가 빠지면서, 여기서 물 분자 하나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 둘이 결합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결합한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는 H는 그대로 있겠죠. H는 그대로 있지만 이 OH가 서로 H2를 빼면서 이렇게 산소만 남고 이렇게 결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당들이 결합하는 이 결합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 불러요. 글리코시드 결합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 아까 OH가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알파 형태거든요. 그래서 알파 형태의 1번하고 그 다음에 4번, 고리의 4번 탄소랑 결합했다 해서 알파 1,4 결합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구조 자체는 포도당하고 포도당이 만났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엿당이다 라고 불러요. 이 구조 자체를. 그 다음에 포도당하고 갈락토스하고 결합할 때도 있겠죠. 이런 형태 자체를 젖당이라고 부르고, 이 젖당은 우유의 좀 주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포도당하고 갈락토스의 결합 자체는 이제 베타 1,4 결합을 통해서 결합을 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도당하고 이 과당이 결합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설탕이라고 부르거든요. 설탕이라고 부르는데, 설탕은 언제 많이 이용이 되냐면 식물이 이제 당을 수송할 때 설탕의 형태로 바꿔서 많이 수송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결합 자체는 알파 1 베타 2 결합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당류까지 봤고요. 다당류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다당류 같은 경우는 당들이 정말 여러 개가 연결된 구조겠죠. 그래서 다당류도 또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당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당을 연결하는 그 저장성 다당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을 모아서 어떤 구조를 만들기 위한 구조성 다당류가 있어요. 먼저 이 저장성 다당류부터 먼저 봐보면요. 그 동물하고 식물이 당을 저장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일단 이 식물 자체는 당을 녹말을 통해서 저장하거든요. 녹말로 만들어서. 이 동물 같은 경우는 당을 글리코겐,
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서 중합해서 저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녹말 같은 경우는 또 두 가지 구조로 나눠요. 아밀로스와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녹말하고 글리코겐 같은 경우도 당 여러 개를 모아서 중합시킨 구조인데, 그러면은 이 녹말하고 글리코겐의 단위체는 뭐냐, 어떤 것들을 모아서 이 녹말하고 글리코겐이 되냐면, 일단 둘 다 포도당을 단위체로 해가지고 쭉 중합시켜서 이제 녹말하고 글리코겐을 다 만드는데요. 다 이제 알파 원포 결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저장성 다당류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파 원포 결합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이 아밀로스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봐보면요, 당연히 포도당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리 형태의 포도당, 이렇게 육각형 형태의 포도당들이 쭉 연결되어 있겠죠. 이런 형태로 쭉 연결되어 있고, 이 결합은 이제 공유 결합들이죠. 그래서 이 결합 자체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파 1, 4 결합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 자체도 아밀로스랑 이런 사슬 형태는 이제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요, 아밀로펙틴도 똑같이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이제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 6번 탄소 있죠. 여기 6번 탄소가 있는데, 6번 탄소가 다른 사슬에 1번 탄소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 결합 자체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여기 알파 탄소와 6번 탄소가 연결됐다 해서 알파 1,6 결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밀로펙틴은 알파 1, 4 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알파 1,6 결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알파 1,6 구조가 격가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격가지를 만들어서 더 많이 당을 저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리코겐이 나오잖아요. 글리코겐은 똑같이 알파 1, 4 결합에다가 그 다음에 알파 1,6 결합까지 있어서 똑같이 격가지가 있는데, 아밀로펙틴보다 격가지가 더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당을 많이 저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 알파 1,6 결합의 장점 뭐냐, 알파 1,6 결합이 많으면 어떤 게 좋은지 보시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저장한 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포도당으로 분해시킬 때 이 끝에 쪽 있죠, 이 끝에 쪽 포도당들을 하나씩 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끊을 수가 있는데, 이 끝에 쪽 포도당들이 많으면은 더 빠르게 당으로 분해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1,6 결합이 많으면은 이 끝에 쪽 포도당들이 더 빠르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더 빠르게 포도당으로 회수할 수 있다. 예, 이 정도 장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글리코겐이 가장 이 알파 1,6 격가지가 많으니까 가장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환시켜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조성 다당류에 대해서 볼 건데요. 구조성 다당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셀룰로스예요.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식물의 그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식물의 세포벽. 셀룰로스 같은 경우도 단위체는 이제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포도당들이 모여서 셀룰로스가 되는 건데, 아까 녹말이나 글리코겐 같은 경우는 알파 1, 4 결합을 통해서 그 중합이 됐었는데,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베타 1, 4 결합을 통해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포도당 고리가 연결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베타 1, 4 결합으로 되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요, 보시면은 이 알파 1, 4 결합으로 쭉 연결이 되면은 이 구조 자체를 우리가 좀 더 크게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선형 구조를 이뤄요. 쭉 보면은 이런 식으로 포도당이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알파 1, 4. 근데 만약에 이게 베타 1, 4 결합이다 하면은 이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선형 구조를 이뤄요. 이런 식으로 선형 구조를 이루게 되면은 많은 양의 셀룰로스가 이렇게 평행하게 놓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평행하게 놓이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제 이 물질들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소 결합이 있어서 더 강하게 각자를 잡아 당길 수가 있어요. 수소 결합이. 그러면은 이 물질들이 이렇게 강하게 붙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셀룰로스들이 이렇게 하나의 섬유를 이루고 이게 미세 원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미세 원섬유 자체가, 셀룰로스로 구성된 이 미세 원섬유 자체가 이제 식물 세포벽의 주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나 동물 같은 경우는 이 분해해서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셀룰로스 자체는 우리 몸에서 만약에 흡수가 잘 안 되는데요, 근데 이 셀룰로스 자체는 우리 몸에 그래도 좋은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셀룰로스가 들어가면 이제 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셀룰로스가 흐르면서 장의 운동도 촉진시켜주고 장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고 이런 물질들을 이 셀룰로스가 끌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뭐 변비 예방이나 이런데 셀룰로스가 좋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뭐 초식 동물이나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 식물의 세포벽 셀룰로스를 그 에너지원으로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이용하냐면, 예를 들어 보면은 소가 있겠죠. 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 셀룰로스, 그러니까 베타 1, 4 결합을 끊을 수 있는 효소는 없어요. 근데 소의 위에는 그 대신에 이 베타 1, 4 결합을 끊어줄 그 원핵 생물이나 원생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물들이 셀룰라제라는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셀룰로스를 하나하나의 포도당으로 분해시켜 주면은 이제 소가 그걸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흰개미 역시도 직접 분해 못하지만 이제 장에 서식하는 다른 생물들이 이 셀룰로스를 분해시켜 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균류 같은 경우는 이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의 순환에 도움을 준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성 다당류 중에서 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키틴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키틴. 키틴 같은 경우도 이 베타 포도당이랑 비슷한 구조의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키틴을 이루고 있는 단위체가 뭐냐면 이거는 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라는 물질이 단위체로 통해서 키틴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N-아세틸 글루코사민 자체도 생긴 거는 이 베타 포도당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 2번 탄소 있죠. 2번 탄소에 그 베타 포도당 같은 경우는 OH기가 달려있었다 하면은 키틴 같은 경우는 여기에 NHCO, CH3 이런 작용기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키틴 같은 경우는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되냐면 키틴은 그냥 키틴 혼자 있을 때는 좀 물렁물렁하고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용 실에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키틴이 이제 탄산칼슘하고 혼합이 되게 되면 딱딱한 구조를 이뤄요. 그래서 키틴 같은 경우는 각각류의 껍질 있죠. 약간 딱딱한 그런 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곤충 같은 경우도 이제 겉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런 성분을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균류의 세포벽 성분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그 탄수화물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지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